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블록체인과 사이버 보안을 가르치고 있는 김승주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NDC 2022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다뤄볼 내용은 요새 핫한 주제죠.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도 불리는 NFT와 이것을 게임에 응용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NFT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언론에 제대로 알려진 점, 또 잘못 알려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도대체 이 NFT의 본질이 뭐길래 일반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열광하고 또 어떤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구매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NFT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즉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의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FT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된 데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논문의 어떤 힘이 컸지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1991년에 처음 논문으로 발표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두 명의 과학자들이 How to Timestamp a Digital Document라는 제목으로 블록체인의 개념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이 두 명의 과학자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인터넷상에서 동작하는 전자 공증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두 과학자는 그 회사를 차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블록체인의 개념을 전자화폐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위조 전자화폐, 즉 복사해서 쓰는 가짜 돈을 잡아내는데 활용을 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가장 잘못 알려진 내용이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나 NFT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데 왜 해킹을 당합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나 책을 보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그 보고서나 책은 버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틀린 얘기가 써져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블록체인은 정확히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넷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 관리자의 역할을 해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은 탈중앙화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누군가 혼자 하던 일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이 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모든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일종의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 인터넷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중기부 장관이었던 박영선 전 장관이 프로토콜 경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 경제라는 표현은 박영선 전 장관이 만든 용어고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협동조합형 비즈니스 모델, 이것을 프로토콜 경제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좀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블록체인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 블록체인이 모든 구성원들, 모든 이용자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볼 수 있는 똑같은 정보는 나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투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의 불변성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이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한 3명, 4명 정도면 동의를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전 세계 1억 명 사용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가용성입니다. 예를 들어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블록체인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킹이 당해서 지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네 블록체인 복사 좀 해오자 이러면 되죠. 어차피 똑같은 정보가 기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을 당해도 원상복구를 빠르게 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이 4가지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NFT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건 투명성과 불변성 특징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블록체인 강연이면 이 블록체인의 4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NFT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볼 수는 없고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를 딱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모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네 만해갖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MIT의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면 MIT 학위증명서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발급해 줍니다. 우리가 학위증명서를 그냥 이미지 형태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발급을 해주면 포토샵으로 위변조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졸업장 정보를 블록체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는 그 블록체인에 있는 졸업장 정보를 읽어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이 갖는 불변성 특징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MIT 학위증명서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쿠브라고 하는 코로나19 접종 증명서 앱이죠. 실제로 MIT 학위증명서와 똑같이 내가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읽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저걸 저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질병관리청 서버에 접속해서 읽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로컬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 증명은 미국에 가서도 보여줘야 되고 유럽에 가서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어떤 중립지대 표준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질병관리청 서버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른 게 아니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할 때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1순위로 고려해야 될 것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여부입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국내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외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잘 되는 반면에 국내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그렇게 큰 어떤 평가를 못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로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F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NFT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투자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NFT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NFT를 실제로 보신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foundation.app이라고 하는 NFT를 매매하는 유명 사이트에서 그림과 NFT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위에 사자가 기관총을 메고 달리고 있죠. 저게 원본 그림입니다. 저 원본 그림의 NFT가 아래 박스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name 해놓고 클라우페스트 어택 라이언, 전 그림의 이름이죠. 그리고 description 해놓고 그림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차드 페리, 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죠. 저것이 저 그림을 그린 사람, 소유주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맨 밑에 IPFS 점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가 있죠. 마치 인터넷 주소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원본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우리 건물 사고 팔 때 따라오는 등기권리증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등기권리증을 보면 건물의 주소, 건물의 소유주 이름, 건물의 특기사항, 그 다음에 매매 이력,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 이런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게 NFT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등기권리증은 종이로 인쇄해서 발행해 주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훼손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NFT는 이 등기권리증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놓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삭제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없습니다. 원래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NFT는 원본 컨텐츠를 의미하는 NFT 미디어 데이터,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의미하는 NFT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 NFT를 중앙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 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NFT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NFT를 이해하실 때는 NFT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권리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NFT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뉴스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의 작품을 NFT화 시켰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등기권리증화 시켰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딸려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NFT는 등기권리증이다, 이걸 명확히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NFT는 등기권리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에서 등기권리증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그 아파트를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그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건설사가 갖고 있죠. 그래서 NFT는 저작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소유권을 이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는 NFT, 즉 등기 권리증이지 원본 컨텐츠가 아닙니다. 물론 원본 컨텐츠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고요. 보통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건 등기 권리증인 NFT, 그리고 원본 컨텐츠는 인터넷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본 컨텐츠가 저장된 곳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본 컨텐츠는 관리자의 실수나 해킹에 의해서 삭제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파트는 사라졌는데 등기 권리증만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로 NFT는 DRM이 아닙니다. 우리가 DRM은 Digital Rights Management, 그래서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주는 보안 기술이죠. 그런데 NFT는 불법 복제를 차단시켜주진 못합니다. 단 NFT라고 하는 등기 권리증에는 원본 컨텐츠가 저장된 곳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게 원본인지 또 어떤 게 복사본인지 구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본 컨텐츠에 일종의 희소성을 부여하게 되죠. 자, 그러면 NFT라고 하는 게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 가능하게만 해주는데 왜 사람들은 NFT에 열광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NFT의 기원을 따질 때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디지털 아트를 꼽습니다. 이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건 컴퓨터의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해서 랜덤하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얘기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라바 랩스를 설립한 저 두 명의 창업주들이 컴퓨터로 랜덤하게 1만 개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팔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그 판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이 이미지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저 1만 개 이미지에는 크립토펑크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크립토펑크 1만 번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사람들한테 파는데 팔릴 리가 없죠. 그림이 너무 조악하잖아요. 아무리 컴퓨터가 랜덤하게 생성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매셔블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언론사에서 이 크립토펑크라는 미술 작품이 디지털 아트의 판매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셀럽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분은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스타죠. 저분 남편이 레딧을 창업한 창업주입니다. 저분이 몇십억 원을 들여서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크립토펑크를 구매해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죠. NFT를 확인해 봤더니 세레나 윌리엄스 소유가 맞아요. 그랬더니 막 리트윗을 해가면서 아, 너무 부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좋으시겠어요? 댓글을 엄청나게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더해지겠죠. NFT라고 하는 건 뭘 자극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디지털 작품, 사진이 있을 때 그것을 앨범에 넣거나 아니면 디지털 액자에 넣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립니다.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 일단 공개가 되면 원본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그냥 퍼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랑은 하고 싶은데 자랑했을 경우에 이게 누구 소유였지? 이게 희석됩니다. 그런데 NFT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심과 원본의 소유주는 나야, 이 두 가지 욕심을 동시에 해결하게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NFT에 몰리는 겁니다. 자,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셀럽이 들어가니까 점점 많은 셀럽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에 두 명의 아티스트가 보이죠? 누굽니까? 제이지와 스눕덕이죠. 이런 식으로 셀럽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트위터에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무슨 서비스를 내놨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어떤 사진이 올라왔을 때 그것의 NFT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이게 본인 건지 남 거 복사해 왔는지를 자동으로 마킹해 드릴게요, 이런 서비스를 내놓은 겁니다. 자, 아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세레나 윌리엄스 이름 옆에 파란색 체크무늬가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보통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셀럽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알아서 본인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체크무늬를 표시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옆에 만약에 저런 파란색 표시가 붙어 있으면, 아, 그래도 내가 인터넷에서는 어느 정도 셀럽이구나, 이걸 공식 인증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공식 요청한다고 해서 저걸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지. 자, 그런데 저런 마크를 프로필 사진에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세레나 윌리엄스 프로필 사진이 올라왔는데 동그라미죠? 저게 본인께 맞으면 자동으로 확인해서 육각형 테두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더 뽐내고 싶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부러워하겠죠. 이런 것들을 NFT가 자극하는 겁니다. 사실은 미술품의 가격이 고가가 된 것은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시대부터 미술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술품이 높은 가격을 받을 때는 그 미술품 자체가 어떤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 자체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미술품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갖고 있었는가, 얼마나 유명한 박물관에 걸려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디지털 아트에는 이런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크립토펑크는 전 세계에 1만 개밖에 없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전자지갑 기준으로 3,400명입니다. 그 중엔 셀럽이 상당수죠. 그래서 이 NFT 미술품의 열풍이
당분간은 갈 것 같다. 그리고 상당한 어떤 흐름을 만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NFT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가? 요새 뭐 P2E 게임, 이거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게임 회사들은 우리도 NFT 시장에 진출합니다. 우리도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을 만들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P2E 게임을 처음 시작한 건 엑시움 젠사의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입니다. 일종의 다마고치 같은 게임입니다. 암호화폐를 주고 고양이 아이템을 사서 잘 키운 다음에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희귀 아이템이면 또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아이템마다 NFT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개인 간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솔직히 크립토 키티 게임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아이템? 뭐 사람들은 귀엽다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귀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걸 비싼 가격에 사는가? 저 크립토 키티 게임은 NFT라는 개념을 최초로 낸 건 크립토 펑크입니다. 그런데 이 크립토 펑크라는 작품은 NFT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니까 야, 그럼 우리 등기권리증도 표준 양식을 만들자, 이런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게 ERC721이란 번호를 가진 NFT 표준입니다. 그 NFT 표준을 최초로 적용한 게 크립토 키티 게임입니다. 저 게임 아이템이 일종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힘이 생기고 팬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게임 회사들은 어떡하죠? 그냥 게임 아이템에 NFT 붙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어떠한 상징성이나 어떠한 역사성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죠. 두 번째는 NFT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웹툰 만화에 명장면들의 NFT를 붙여서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제가 90년대 일본에 갔을 때 그 당시는 루팡 3세라는 만화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이 루팡 3세를 종이로 인쇄한 초판본 만화책. 이 전집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90년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K-웹툰이 엄청나게 강세죠. 그런데 이 K-웹툰은 디지털 만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판본이나 한정판의 개념이 없죠. 그런데 NFT를 붙이면 초판본이나 한정판의 개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초판본, 아무거나 한정판, 이걸 사지는 않죠.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팬덤이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TS라든가 비틀즈가 자신들의 컨텐츠를 NFT를 붙여서 팔면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팬덤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격대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단순히 NFT가 등기 권리증 역할에 머물면 팬덤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는 원본, 그러니까 힘이 있는 원본 컨텐츠에 NFT를 붙여서 팔아요. 그 다음에는 이 NFT에 자꾸 부가 기능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팬덤만의 어떤 멤버십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팬덤을 유지하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건 버거킹에서 내놓은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햄버거집 가면 음식 싸면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주잖아요. 버거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저 밀셋을 보시면 오른편에 QR코드가 붙어 있죠. 저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어떤 이미지와 NFT가 발급됩니다. 저 특정 이미지 몇 개를 모으면 보너스 NFT가 발급돼요. 그 보너스 NFT가 열리면 셀럽과 전화통화하기, 셀럽과 밥 먹기, 이런 보너스 기능, 유틸리티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고려해야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NFT는 디지털 작품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디지털 작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 물건에도 얼마든지 NFT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 명품 업체들이 NFT 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듭니다. 옛날에는
뭐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명품 업체들이 명품을 팔 때 종이로 된 품질 보증서를 줬죠. 근데 요새는 이 품질 보증서를 NFT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NFT에는 일련 번호가 들어가 있고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공정으로 백이 생산됐고 어느 샵에서 누구한테 팔렸다. 이런 정보를 담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걸 하려고 NFT를 쓰면 사실은 너무 과도한 거죠. 사실 명품 업체가 NFT를 활용하는 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NFT에는 매매 이력이 남습니다. A가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고 C가 D한테 팔았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중고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중고시장에서 짝퉁이 유통되는 걸 막을 수 있죠. 중고시장을 잡으면 뭐가 가능해집니까? 명품이 보다 더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 살 때 뭘 고려합니까? 이거 중고로 내놨을 때 제값 받을 수 있어? 이거 많이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중고시장은 제값을 받기 위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또 어떤 셀럽이 자선바자 행사에서 자기가 쓰던 백을 내놨어요. 그럼 그 기록이 또 NFT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고품이 신품보다 더 비싸지겠죠. 또 요새는 ESG 경영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유럽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패션 제품 살 때 뭘 제일 고려하십니까? 이랬더니 이걸 만들 때 폐기물이 나오진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NFT에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를 넣어놓는 겁니다. 나중에 사용했던 재료가 독성 물질로 판명됐어요. 만약에 저 정보를 회사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사장님이 지시하면 언제든 삭제할 수 있죠. 하지만 NFT에 넣어놓으면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뢰성이 유지되는 거죠. 또 NFT를 이용하면 추급권이라고 하는 부가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받죠. 그런데 그 미술 작품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2차, 3차로 팔아요. 그럼 저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이 추급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아서 저한테 돈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2차, 3차, 4차로 팔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원 저작자한테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한 EU FTA를 체결할 때 유럽에서 저걸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거절하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는 미술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런데 NFT는 기본적으로 매매 이력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추구권 제도를 실제 법제화할 수가 있습니다. NFT가 줄 수 있는 네 번째 특징은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가지고 놀고 이런 거. 많은 메타버스 전문가들은 미래가 되면 굵직굵직한 메타버스가 한 6, 7개만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에서 각 메타버스마다 아바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듯이 자기의 아바타를 가지고 메타버스들을 넘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회사의 서버에 어떤 아바타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다. 어떤 이용자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다. 이 기록을 특정 회사 서버에 저장하면 메타버스를 넘나들 수가 없죠. 그래서 중립지대에서 이 김승주라는 사람이 어떤 아바타를 갖고 있고 어떤 아이템, 그다음에 게임머니는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걸 중립지대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블록체인과 NFT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NFT와 블록체인이 메타버스와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이 NFT를 이용하면 프로슈머 생태계를 더 공고히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싸이월드 같은 것도 메타버스고 요새 유행하는 로블록스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행했던 메타버스와 현재 유행하는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싸이월드에서 이용자는 단순한 소비자입니다. 도토리를 가지고 아이템 사고 배경음악 사고 계속해서 소비만 하죠. 그런데 로블록스는 어떻습니까?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회사가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걸 제공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어서 로블록스 홈페이지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로블록스 회사와 게임을 만든 사람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갔습니다. 이런 걸 프로슈머 생태계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프로슈머 플랫폼이 뭡니까? 유튜브죠. 유튜브에서는 이용자가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시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온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프로슈머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도 벌지만 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광고가 메타버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도 판대요. 그래서 더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가상 부동산을 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 가상 부동산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린 이미 가상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뭡니까? 마인크래프트죠. 마인크래프트가 인터넷 공간에서 레고처럼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는 그냥 이용자가 소비자입니다. 건물을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이런 일만 하죠. 그런데 샌드박스의 CEO가 재미난 아이디어를 내요. 야, 저기다가 암호화폐랑 NFT를 연동시켜서 개인 간 사고팔기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을 부시는 게 아니라 건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죠. 그걸 산 사람은 그 건물을 사서 입장료를 받고 사람을 입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저 건물에 어떤 광고 같은 걸 올려서 광고 수입을 받는 겁니다. 기존의 마인크래프트가 무슨 생태계로 바뀌었습니까? 프로슈머 생태계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런 프로슈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짝퉁을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생각해 보세요. 남이 만든 동영상을 복사해서 아무나 올릴 수 있으면 프로슈머 생태계가 붕괴되죠. 내가 만든 건데 돈은 다른 사람이 버니까. 그래서 짝퉁을 걸러내는데 NFT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프로슈머 생태계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니, 유튜브는 NFT 안 쓰는데 짝퉁 잘 걸러내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는 세상을 넘나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메타버스 공간을 넘나들면서 짝퉁을 방지시켜주는 기술. 그게 블록체인과 NFT죠. 이런 개념을 게임에다 접목하면 보다 더 자유도가 높은 또 게임 세상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NFT를 붙여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그런 인터넷 세상, 그걸 우리가 웹 3.0 시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웹 2.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올린 정보를 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죠.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어떤 내 정보를 담는 그릇을 제공해주는 대가로는 이익을 너무 독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용자들은 내 정보, 내가 만든 데이터에는 이거 내 거라는 꼬리표를 붙일 거고 그걸 이용하면 그 꼬리표를 추적해서 나한테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 웹 3.0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꼬리표를 붙여주는 핵심 기술로 NFT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프로슈머 생태계가 확장되는 개념이죠. NFT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엔지니어 관점에서 봤을 때 NFT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는 최고급 이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기술들이 그대로 구현돼서 발빠르게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가치만을 놓고 봐도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들이에요.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온 지 10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격 거품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단순히 투자해서 돈 벌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NFT의 기술적 동작 원리를 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게임에 어떻게 붙일까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붙일까를 조금만 더 고민하면 우리나라 같이 컨텐츠 강국 그리고 인터넷 강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NFT에 대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